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네, 오늘 알아볼 것은 도시전설, 로어입니다. 도시전설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진짜인 것 같은데 진짜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읽어드리는 로어들은 사실이 아닌 것들이 훨씬 많을 테니까 이거를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 친구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듣고 즐기시기만 하셔라. 이런 말씀만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염력, 투시력, 영안 이런 능력들은 모두에게 있다. 시력이 특별하게 좋은 사람도 있고 청각이 특별하게 좋은 사람도 있다. 염력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염력을 시험해보기 위해서라면 매우 가늘고 가벼운 실을 공중에서 떨어뜨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힘을 넣어준다고 상상하고 힘을 줘라. 실제로도 실이 미세하게 남아 움직인다고 한다. 라는 이야기네요. 누구든지 초능력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초능력이라 저는 이 영험한 어떤 초인간적인 힘 이런 것들을 믿진 않습니다만 이게 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럴 때만 해도 초능력 열전이었던 것 같아. 예. 각종 예능이라든지 TV 프로그램에서 염력에 대해서 다루거나 초능력에 대한 걸 다루거나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글쎄, 염력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구글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구글은 다 알거든요. 예. 구글은 이렇게 답변해 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에 따르면 염력은 실존하지 않습니다. 현대 과학계에서는 염력을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의사과학, 그러니까 유사과학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염력의 실존 여부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적 근거 부족. 2. 물리학 법칙의 위배. 3. 사기 및 트릭. 4. 연구 결과의 불확실성. 따라서 현재까지의 과학적 지식으로는 염력은 영화나 판타지 속에 존재하는 허구의 능력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줬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예. 근데 글쎄 초능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상정하느냐가 그거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몽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시력이 엄청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일반인들은 보통 시력이 좋으면은 한 2.0 이러는데 몽골 쪽 사람들은 막 9점 몇 막 이런다면서요. 엄청 멀리까지 본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초능력처럼도 보인단 말이죠.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물 맛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예. 물의 산성 농도 이런 거를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도 대중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초능력자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 거기까진 진짜인 것 같은데 물체를 갑자기 막 휘게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저도 믿진 않습니다. 하여튼간에 누구든지 초능력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사실은 아니겠죠. 예. 여튼 뭐 그렇고 두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부신피질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사람의 몸이 절단될 경우에 그 부분에 근육 수축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 두동강이 나더라도 코르티솔이 많이 나온다면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약간 조금
번역체여서 조금 이상한데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은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체내에 이제 코르티솔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뭐 혈당이라든지 뭐 혈압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이라는 거지. 근데 그게 때에 따라서 잘 맞기만 하면은 신체가 절단이 되더라도 피를 멈춘다든지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두동강이 나더라도 코르티졸만 많이 분비가 된다면 일단 살 수는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 것 같거든. 사실일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네?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신체 절단과 같은 극심한 외상 상황에서는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되는 것이 몸의 생존을 위해서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코르티솔의 분비량 자체가 생존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코르티솔의 역할은요. 코르티솔은 위급 상황에서의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당을 높여서 뇌와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하므로 쇼크를 막고 초기 생존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절단 사고처럼 과도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이 지나치게 분비가 됩니다. 이는 오히려 면역 기능의 저하, 근육 소모, 심혈관계 무리 등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단 사고 시 생존은 코르티솔의 분비량보다는 신속한 지혈, 대량 출혈 저지, 신속한 응급 의료 처치에 달려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중한 외상 환자에게서 코르티솔 수치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오히려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즉, 코르티솔은 신체가 위기를 버티게 하는 도움을 주지만 멈추지 않는 출혈을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전문적인 의료 처치가 필수적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네요. 그래, 납득이 되네요.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혈류, 혈압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긴 있지만 사람한테 그게 절단 사고 같은 극심한 상황에서 살 수 있는 도움은 줄 수 있다. 다만 정말 그 사람이 더 지속되게 살 수 있으려면은 피가 안 흐르도록 그냥 외부에서 막는 게 더 효율적이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경우에서는 정말 이 코르티솔 때문에 절단 사고가 나더라도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 네. 이건 나름대로는 맞는 말이었네요. 재미있네. 글쎄 이거 하니까 떠오르는 그게 있긴 한데 그것도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 127시간이란 영화 보셨나요? 이 127시간이라는 이 영화가 영화 제목이 127시간이에요. 그 제임스 프랭코라는 배우가 나오거든. 아시죠? 그 스파이더맨에서 피터 파커 절친으로 나오는 게 있잖아. 해리였나 이름이? 어쨌든 이 사람이 그 오지 바이크 같은 거 타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차를 끌고 저기 막 먼 사막에 갑니다. 그래서 바이크를 타다가 넘어졌어. 근데 이제 잘못 넘어지는 바람에 협곡 이런 데 떨어진 거야. 근데 떨어진 게 그냥 떨어졌으면 다행인데 틈 같은 데 돌이 팔에 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쪽 팔이 낀 상태로 이제 탈출을 못하는 사막에 갇혀서 벌어지는 일이거든. 이게 127시간 동안 벌어지는 일인데 이게 실화예요. 놀랍게도.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이제 그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거기서도 이제 결국은 쟁점으로 다루는 게 뭐냐면 결국 팔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팔을 자를까 말까를 되게 고민하거든.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뭐 응급적인 뭘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팔을 자르면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자를까 말까를 계속 고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영화의 결말이 어떤지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보시면은 이제 코르티솔과도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나름 맞는 말이었다. 네. 그렇고 다음 세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허리의 아래쪽이 뚝 끊어졌는데도
살아난 사례가 중국에 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목이 잘려도 잠시 동안은 살아있다. 단 말이나 움직임은 전혀 하지 못하고 고통은 목에 집중된 채 몇십 초 안에 의식이 사라지면서 죽는다고 한다. 살아있을 수는 있다지만 물론 말이나 움직임은 없는 채로 사람의 뇌는 전기적 신호로 정보를 전달한다고 한다. 그래서 뇌를 유지시킬 수 있는 영양분과 산소만 공급한다면 뇌만 따로 꺼내서 자신만의 생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한다. 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요약을 하면은 신체가 절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특정적인 정말 중요한 신체 기관이 살아있다면 거기에다 산소만 정확히 공급해주고 뭐 어떤 출혈 같은 것만 잘 막아준다면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거는 반 정도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옛날에 그 기계상식 낭독회 시간에 알아본 적이 있어요. 목이 잘린 다음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걸 알아본 적이 있었거든.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이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위키피디아 영문 문서이고요. 샤를로트 코르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문서거든요. 이 사람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이제 그에 대한 대가로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의 머리를 자른 다음에 머리를 들어 올렸어. 자른 다음에. 근데 이 사람이 화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보였다. 자신의 머리를 잘라서 마치 화가 난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잘린 다음에. 그래서 이 대략적으로 이제 과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말할 때 머리가 잘린 다음에도 25초 정도 혹은 30초 정도는 의식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의식이 30초나 유지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의식이 실제로 있는 건 한 2, 3초 정도일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그냥 생체적 반응일 것 같아. 남아있는 근육의 어떤 머슬 메모리 같은 걸로 반응하는 눈을 깜빡인다든지 그런 거는 30초 정도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알아봤던 그 이야기가 적당히는 맞겠죠. 네, 적당히는. 잘려도 살아있을 수는 있다. 근데 만약에 잘린 상태에서 피도 온전하게 다 지혈이 되고 산소 공급도 원활하게 된다면 뇌만 떼서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기술이 그렇게 발전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항상 있는 게 통 속의 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통 속의 뇌 혹시 못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것 같으니까 또 검색해 볼게요. 자, 통 속의 뇌라는 거는요 철학자였던 르네 데카르트의 가설을 현대식으로 풀이한 하나의 개념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뇌를 머리에서 분리해서 특정한 통 속에다가 가둬놓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기계장치를 다 연결을 시켜. 그 다음에 외부의 자극을 컴퓨터로 만들어낸 거를 직접 뇌에다가 주입한다 라고 한다면 뇌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신호 같은 것만 받아서 살고 있는 그런 뇌뿐인 건지 아니면 정말 나인 건지를 과연 분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적인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우리 뇌라는 것도 결국은 뭐 촉각에 대한 정보, 시각 정보, 미각 정보, 청각 정보 이런 거를 다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잖아, 뇌로서. 근데 만약에 그런 감각들을 전부 뇌만 드러내서 컴퓨터로 직접 쏜다고 하면은 과연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사실 이 현실이 가짜라면, 우리 모두가 통 속의 뇌라면 뭐 이런 식의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이제 항상 댓글 같은 거 달릴 때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통 속의 뇌라면? 막 이러면서 DC 인사이드 이런 데 댓글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인 거죠. 근데 뭐 이런 것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 그 있잖아, 시뮬레이션 이론 이런 거 다 그런 거잖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진짜인지 아닌지 과연 알 수 있을까? 이런 건데 우리는 알 수 없죠. 예, 우리는 이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은 없겠죠. 그걸 다루고 있는 영화가 이제 매트릭스인 것 같아요. 매트릭스를 안 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만 좀 살펴볼게요. 자, 매트릭스는 1999년에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으로 등장하는 이제 그런 영화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키아누 리브스가 이중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인가? 그래. 그래서 오전에는 그냥 회사 다니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오후에는 약간 방구석에서 해킹 같은 거 하고 막 그러는 프로그래머 비슷한 역할이거든. 근데 이런 사람한테 어느 날 모피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떤 사실을 말해주는 거야. 너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사실은 디지털 세상이다. 그래서 빨간 약이 있고 파란 약이 있는데 파란 약을 먹으면 너는 계속해서 이 디지털 세상을 진짜인 것처럼 믿고 살 거고 빨간 약을 먹으면 너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세상을 이제 목도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할래? 이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얘기인 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빨간 약이라는 말 있잖아. 레드필이라고도 하죠. 그게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인 거죠. 진실을 알게 됐을 때를 이제 빨간 약을 먹는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건데 이제 이 결국은 무슨 그거였냐면은 이제 사실 먼 미래예요. 먼 미래. 거기서는 기계 문명이 이미 인간을 지배했어. 근데 기계들이 계속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이 꿈을 꿀 때 뇌에서 만들어지는 그 에너지가 너무 고출력의 에너지인 거야. 그래서 인간들을 죽이지 말고 이 꿈의 에너지를 뽑아먹는 공장의 한 일원으로서 살려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결국은 우리가 닭을 키우거나 소, 돼지를 키우는 것처럼 기계가 인간을 그렇게 사육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신체 활동 이런 거를 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뇌를 그냥 컴퓨터에 연결시켜서 뇌에서 그냥 에너지만 뽑아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사실 전부 꿈 같은 거였던 거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꿈이었던 거야. 긴 꿈을 꾸는 거죠. 아주 현실 같은. 거기서 이제 네오가 깨어나면서 기계 문명에 대처하는 그런 팀의 일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이제 안 보신 분들은 좀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요즘 분들은 또 안 보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 2, 3, 4편은 잘 모르겠는데요. 1편만큼은 진짜 명작입니다. 예, 그래서 방금 알아봤던 이야기가 길로틴 처형 그리고 매트릭스랑도 연관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다. 아예 불가능할 것 같진 않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은 전부 뭔가 신체 절단, 뭐 감각 이런 거랑 연결되어 있네요. 어쨌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각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큰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서 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눈을 가리고 혐오스러운 음식이라고 말해주면 음식의 맛있는 향기를 제대로 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다른 예로 제 아무리 거짓말만 적혀있는 글들이 있어도 글의 전제로 이것들은 사실이다 라는 한마디만 적혀있으면 처음에는 믿지 않더라도 글을 읽어가면서 사람들은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게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네요. 시각 정보가 그만큼 중요하다. 실로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시각을 차단시키면은 맛이 없게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라도 진짜다 라고 하는 거를 써붙이게 되면은 사람들은 왜곡되게 받아들인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건 뭐 따로 찾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적당히 맞는 말이겠죠.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생각하는 건데, 만약에 내 신체 기관 중에서 한 곳을 잃어야 한다면 무엇을 잃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었거든요. 되게 이상한 생각인데, 군대에 있었을 때는 할 게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럼 이제 하나라도 놓치기 싫죠, 당연히. 근데 만약에 하나를 꼭 희생시켜야 된다 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각을 마지막까지 포기를 못할 것 같아요. 예. 막 마지막까지 좁혀졌던 게 시각을 잃을까 청각을 잃을까 뭐 이거 둘 중 하나였는데 시각은 마지막까지 포기 못할 것 같아. 예. 그만큼 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정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각 정보를 차단했을 때에 보여주는 인간의 어떤 재미있는 모습 같은 것들이 예능에서 많이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미스터리 박스 같은 거 있잖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시청자들은 다 뭔지 알아. 그 안에 되게 귀여운 토끼 인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상자에 손을 넣는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토끼 인형인데도 막 뱀인 것 같아 막 이런 식의 말을 할 때 우리는 웃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 같고, 또 흑백 요리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눈을 가리고 평가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정말 더 맛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어떠한 감각 기관들보다도 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사람을 겉으로 평가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은 눈으로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저도 이 겉모습이라는 거를 꾸미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오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안 꾸미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 여러분들 느껴지죠? 제 얼굴 보면 느껴지시죠? 지금 수염 기르고 렌즈도 안 끼고 안경 끼고 있고 이러잖아. 근데 제가 나이가 한 20대 때만 해도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꾸몄거든요. 근데 30대가 되니까 드는 생각이 그 사회가 맞춰놓은 그 기준에 좀 안 따라가고 싶다. 그 잘생긴 척 그만하고 싶다. 안 잘생긴 놈이 자꾸 잘생기려고 노력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좀 안 꾸미는 쪽이지만 멋을 낼 수 있을까, 요런 쪽으로 좀 추구미를 좀 바꿔가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야. 사람은 눈이 달려있는 이상 겉으로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떠오르는 영화가 있는데요. 오늘 무슨 영화 소개하는 시간인가요? 네.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개봉했던 코미디 영화인데 기네스 펠트로랑 잭 블랙 두 명이 나와요. 네. 잭 블랙이 나오니까 재밌는 영화겠죠? 이게 뭐냐면은 이 잭 블랙이란 사람이 사람을 겉으로 엄청 평가하는 사람이야. 사람의 내면보다도 겉모습으로만 평가하는 사람이야. 엄청나게 속물인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탔어, 잭 블랙이. 근데 그 엘리베이터에 어떤 강연 같은 거 하는 사람이랑 같이 탄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잠깐 사고가 나서 멈췄나 그랬어.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엘리베이터에서 잭 블랙이랑 그 강연하는 사람이랑 단둘이 이제 있게 됐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강연자가 하필이면은 사람의 외면보다도 내면의 아름다움을 봐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평상시에. 그래서 잭 블랙이랑 몇 마디를 나눠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엄청 속물이구나 싶어가지고 어떤 최면 같은 걸 걸어, 잭 블랙한테. 그래서 당신은 이제부터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잭 블랙이 그 엘리베이터를 나온 다음부터는 사람의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엄청 뚱뚱한 사람이 있어. 뚱뚱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회적 맥락으로 봤을 때 미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근데 잭 블랙의 눈에서는 되게 예쁜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엄청 마르고 되게 곱고 이런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이런 표현 죄송해요. 어쩔 수 없지만 영화가 그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저런 여자랑 왜 만나지 싶은데 잭 블랙이 보기에는 그 사람도 기네스 펠트로급의 엄청난 미인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제 코미디인데요. 인간이라는 동물이 얼마나 시각 정보에 의존하는 그런 속물인가를 보여주는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의 이제 메시지 같은 것들도 충분히 있는 너무 웃기지만은 않은 영화입니다. 예, 재미있어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시각 정보에 대한 영화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 많아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블랙미러의 에피소드도 비슷한 게 있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또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그것도 있고 또 최근에 개봉했었던 그 박정민 배우분께서 나오시는 얼굴이라는 영화도 결국은 그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이제 도장 파기 장인이 이제 시각장애인이야. 그리고 그 장인의 아들은 그 도장업을 물려받으려고 하는 사람인 거고 그 영화에서도 시각 정보가 얼만큼 중요한지 사람의 외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게 다루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결국은 외면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얼굴이라고 하는 영화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립니다. 뭐 그렇고요. 예.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치 입원은 정신질환 환자를 정신보험의 진단 결과에 의거해서 강제 입원시키는 제도이다. 이것은 정신보험의 2명과 결탁하면 사람을 강제로 입원시키는 일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정신질환 환자 중에는 자신이 환자가 아니다 라고 인식하는 환자가 있다고 한다. 정신병원의 폐쇄병동에서 입원하고 있는 나는 정상적이다, 강제로 입원을 당하고 있다 라고 호소하는 환자는 정말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되게 유명한 도시전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보험사라든지 정신과 의사의 판단 하에 그리고 보호자의 동의 하에 가둘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좋은 쪽으로 쓰인다면 정신적인 문제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겠지만 반대로 정말 타의에 의해서 내가 정신병자가 돼버리는 거잖아. 필요하지도 않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강제로 폐쇄병동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나한텐 정신병이 없다, 난 정상이다 이렇게 말을 할 텐데 다른 정신병이 진짜로 있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할 거 아니야. 여기 있기 싫으니까. 나는 정신병이 없다, 정상인이다 이렇게. 그러면 과연 우리는 제3자로서 누가 정신병자인지를 분간해낼 수 있을까? 뭐 그런 식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거는 나름의 신빙성도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물론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신과 주치의의 그 판단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 사람이 진짜 정신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내야만 이 사람이 실제로 병실에 가는지 안 가는지를 정하는 게 그 사람일 테니까 제일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짜고 친다면 충분히 정신 멀쩡한 사람도 그렇게 폐쇄병동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식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너무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관련된 영화가 있긴 한데 오늘 그냥 뭐 모든 이야기를 영화랑 한번 결탁시켜 볼까요? 네. 그 잭 니콜슨 주연의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네. 이 사람이 이제 그냥 노동자 계급의 사람인데 일을 너무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정신병자라고 이제 거짓으로 꾸며내가지고 정신병동에 들어가게 돼요. 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거든요. 잭 니콜슨이 연기 진짜 잘하는 그런 배우다라는 거를 대중적으로 크게 각인시킨 영화다 보니까 영화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를 좀 권장드리고 싶네요. 예. 하여튼 뭐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폴로는 사실 달에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폴로 달 착륙 주작설에는 사실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합니다. 달 착륙이 불가능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 혹은 실패하는 사태를 대비해서 마치 달에 착륙한 것처럼 보이는 가짜 영상을 촬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달 착륙이 진짜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날조 영상은 햇빛을 보지 못할 계획이었으나
관리자의 실수로 가짜가 진짜 안에 몇 개 섞여와 버렸다고 합니다. 현실감을 추구해서 내부를 진공으로 만든 특제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이 영상은 진짜 영상과 매우 흡사하며 섞인 날조 영상이 어떤 것인지는 나사 직원도 모른다고 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네요. 네, 이런 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달에 갈 일이 없으니까. 네. 특히나 이게 아마 그 얘기일 거야. 그 당시에 이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게 1968년 영화입니다. 2001년도 영화가 아니에요. 안 보신 분들은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튼 이게 진짜 SF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 보신 분들은 이건 좀 보라고 좀 추천드리기 좀 힘든 것 같아. 이게 제가 풀 버전을 봤는데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되게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좀 복잡한데 여튼간에 영화 좋아한다는 사람들은 다 본 영화죠. 이게 이제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인 거거든. 근데 이 영화가 68년도 영화 치고는 우주를 너무 진짜처럼 찍은 거야. 예.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지. 이 달 착륙 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지만 이 당시에 스탠리 큐브릭 감독을 만약에 감독으로 캐스팅을 했다면 달 착륙을 한 것처럼 꾸며낸 영상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당시에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그 아폴로호의 달 착륙 영상을 찍었다. 이런 식의 음모론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지만 달에 인류가 갔던 거는 맞죠. 예. 왜냐면은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 영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거는 잘 모를 일이지만 달에다가 과학자들이 당시에 그 반사체 거울 같은 거를 놓고 왔대요. 여러 개를. 그래서 지구에서 레이저를 쏴서 달로 그 반사체에 맞추면은 그게 돌아온대. 지구로. 그 반사체라는 건 진짜 인위적인 거잖아. 사람이 만들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그런 걸 텐데 그게 이제 달에 놔져 있으니까 레이저로 쐈을 때 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에 갔던 건 맞겠죠. 예. 근데 이제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평생 안 믿더라고. 이거는 설득이 안 돼. 종교랑 정치 비슷한 거라서 그냥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쭉 안 믿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비현실적인 느낌도 들어서 그런 것 같아. 사람이 저기에 갔다고?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잖아. 솔직히 지금 봐도 저는 너무 신기하거든요. 저기에 사람이 진짜 갔단 말이야? 외계 행성에? 이러니까. 그래서 안 믿는 것도 공감은 된다.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든다. 요즘에 달에 안 가는 거는 그거라면서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고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거래요. 달이 그만큼 막 탐사할 만한 가치가 엄청 큰 그런 위성도 아니고 가봤자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거죠. 네. 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는데요. 일본 신주쿠역 부근에서 여자 초등학생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그 사체의 신원은 부모를 놓쳐서 찾다가 지쳐 쓰러진 것으로 판명이 되었는데 소녀는 왕래가 많은 장소에서 부모를 찾고 있던 것 같지만 그에 비해서 부자연스러운 점이 한 가지 있었다. 그 소녀가 쇠약살을 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나가 마치 그녀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라는 이야기네요. 그 신주쿠는 이제 이전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지만 연간 11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아주 세계에서 가장 바쁜 역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소녀가 이제 사체로 발견이 된 거죠. 아마도 부모를 찾다가 지쳐 쓰러진 것 같다. 근데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 마치 그 소녀가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상함을 느끼지 않고 그냥 가던 길을 갔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 두 가지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시체가 있는 것을 아무도 의식을 못했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는가. 그래서 혹시 이 소녀가 어떤 이세계 공간으로
누구의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그냥 완전 허허벌판 같은 이상한 공간에 빠져 들어가 버린 거지. 거기서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부모님을 찾다가 죽었는데 나중에 시체만 이제 온전히 온 세상에 돌아온 거지. 그래서 이 애가 아무리 길을 잃고 부모랑 헤어져서 찾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 그 누구도 이 소녀를 도와주지 않은 게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다음 두 번째 이야기로는 사람들이 그만큼이나 무신경했다 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이야기 자체가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도시전설이다. 그치만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왜냐면은 너무 바쁘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타인의 관심이 좀 적잖아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관심이 되게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 이상한 기행 같은 걸 하든 말든 그냥 내 할 거 하려고 하는 그런 타입인데, 제가 왜냐면은 이제 얽히기가 싫으니까. 괜히 나까지 이렇게 얽혔다가 골치 아파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관심을 안 주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철푸덕 엎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관심을 안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랑도 연관된 영화가 있는데요. 영화로 다 이을 수 있습니다. 그 콜레트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이건 안 보신 분들도 꽤 있을 텐데, 톰 크루즈가 주연으로 등장하고 그 제이미 폭스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그 악역으로 나와요. 톰 크루즈가 악역으로 나오는 영화 거의 없거든. 웬만하면 선역이잖아, 그죠? 아니면 되게 웃긴 역할? 이런 걸로만 나오는데, 콜레트럴에서 엄청난 극악무도한 악역으로 나와. 이 사람이 전문 킬러야. 살인 청부업 이런 거 하는 사람인가? 그래. 근데 이 제이미 폭스 아시죠? 흑인 배우. 이 사람이 그냥 뉴욕에 한 택시 기사로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재수없게 이 청부업자랑 얽히게 된 거야. 근데 뭐 이상하게 얽힌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누구 죽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너가 좀 기사 역할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 기사를 협박하면서 한 밤중에 이제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해. 뉴욕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떤 사람을 전철에서 쏴 죽였는데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 그래서 그 시체가 다음날 돼서야, 열차의 운행이 정지가 돼서야 사람들이 이 사람의 시체를 이제 치웠다. 이런 식의 말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영화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이제 나중에 또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콜레트럴도 참 재밌습니다. 보시길 권장드려요. 진짜 이 톰 크루즈의 이 선역 그 자체인 이 눈망울이 악역으로 바뀌었을 때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확실히 그냥 나쁜 느낌이 나는 사람이 나쁘면은 그냥 그런데, 착한 사람 같은데 나쁜 그런 사람이면 되게 무서워지잖아. 그런 느낌이에요. 재밌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소녀인 수잔이 우연히 찾아낸 무명의 소설가인 증조부 조셉의 수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 소설의 소재를 궁리하고 있었을 때 천사와 어떤 것을 교환해서 재능을 손에 넣었다. 아니,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악마였는지도 모른다. 내가 교환한 것, 그것은 사후의 명성이었다. 내가 죽은 후 소설가로서의 나는 모두로부터 잊혀지는 것일까? 나는 죽는 것이 무섭다. 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증조부가 쓴 어떤 글을 뭐 다락방이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찾아낸 거죠. 증손녀가. 근데 거기 써 있는 게 그 증조부가 사실은 무명의 소설가였는데 그 당시엔 이름을 꽤 날리는 사람이었나 봐.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당시에 어떤 천사랑 계약을 했다는 것이. 소재를 얻을 수 있는 계약을. 대신에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제
굉장히 남들에게 인정받는 글을 쓸 수 있겠지만 네가 죽은 후에는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의 계약을 했다는 거야.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증손녀가 증조부의 글을 찾았을 때도 무명의 소설가의 글인 걸로 발견이 된 거죠. 네. 그러면서 내가 했던 계약이라는 게 이게 과연 천사와의 계약이었는지 악마와의 계약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죽는 것이 두렵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네요. 글쎄 이거랑 연관되어 있는 영화가 떠오르는 건 없는데요. 그런 얘기는 좀 떠오르네. 이게 어디 쪽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그 예능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뭐 EBS였던 것 같아. 거기서 영감이라는 게 우리는 보통 천재들이 쉽게 얻는 그런 어떤 재능의 영역으로 생각하지만 해외의 어떤 나라는 영감이 누구든지한테 올 수 있다. 왜냐면은 영감의 요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영감의 요정님이 찾아오게 되면은 엄청난 글을 쓸 수 있는데 영감의 요정이 만약에 집을 떠났어. 다른 집으로 가버렸어. 그러면은 영감이 오지 않아서 글을 못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작가 탓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영감의 요정이 왔다 갔나 보다. 이런 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글 쓰는 것에 크게 부담감을 안 느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나라는 그렇다고 하더라고. 근데 참 좋은 그거인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내 탓을 안 할 수 있잖아. 남 탓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커리어적으로 안 좋은 글이 나오더라도 저 사람은 영감의 요정이 떠나갔나 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길 수도 있는 거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 저는 또 힙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힙합 가끔 보면은 진짜 앨범을 죽어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 죽어도. 예. 예를 들어서 딘. 딘을 예시로 드는 게 참 미안한데 딘이라는 가수를 아시나요? 예, 아시는 분들이 훨씬 많겠죠. 아직까지는. 예. 이 사람이 2016년에 그 트러블이라는 앨범을 냈는데 정말 지금 들어도 되게 다 좋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떠오른 신예 R&B 래퍼 아티스트가 차트를 다 수놓았거든 그 당시에. 저 정말 기억해요. 16년 당시에 이 사람 앨범이 다 멜론 차트 상위를 석권한 적이 있었거든. 잘생겼지, 음악적인 그런 게 되게 좋지 하니까 2집 앨범을 엄청 기대했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래서 야 디나 너 진짜 앨범 언제 나오냐, 막 2집 제발 내줘라 막 이랬는데 2집이 아직까지 안 나왔어. 그냥 싱글들만 몇 번 나오거나 피처링 좀 하거나 뭐 이런 식이거든요. 10년 동안 안 나왔거든. 이런 경우들 되게 흔합니다.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프랭크 오션이 있거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음악성 되게 좋고 말도 안 되는데 이분 노래 중에서 뭐 대중적인 히트 친 노래도 있죠. 핑크 플러스 화이트라는 노래 있거든요. 되게 좋아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튜브 돌아다니시면 항상 뭐 나오거든 가끔씩. 근데 이 사람도 2집 앨범이 2016년이고요. 3집이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근데 이런 사람들 뭐 딘이든지 프랭크 오션이든지 공통점이 엄청난 완벽주의자라는 거죠. 예. 자기 성에 안 차면은 앨범을 안 내는 거야. 근데 기다리는 사람들은 태작이어도 좋으니까 나왔으면 좋겠는데 죽어도 안 내는 거죠. 예. 근데 이 사람들도 영감의 요정이라는 개념을 믿었다면, 그래서 나한테 좋은 타이밍에 어떤 그런 게 왔을 때 명작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러면서 그냥 꾸준하게 작업물이 나왔으면은 사람들이 어쩌면 더 좋아했을 수도 있는데 영감의 요정을 안 믿기 때문에 앨범이 아직까지도 안 나오는 거겠죠. 하여튼 뭐 그런 게 떠오르기도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영화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유한함 그리고 예술의 영원성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도 그런 거랑 연관되어 있는 걸지도 몰라. 내가 갑자기 죽더라도 제가 올려놓은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걸 트는 동시에 나는 실제로는 죽었을지 몰라도 인터넷 이 세상에서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걸지도 몰라요. 예, 이런 걸 하는 걸지도.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인간으로서 뭔가 타인에게 인간 그 이상의 어떤 영감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저는 늘상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기하겠다고 10년 동안 저 갖다 바친 거잖아, 내 20대를. 그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두 번째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동굴 탐험가는요, 가끔 동굴 내에서 인간의 사체를 발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체 옆에 놓여있는 물건으로 왜 여기까지 왔는지 되게 상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분명하게 너무 가벼운 차림으로 온 사람이라든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탐험하러 온 사람의 시체입니다. 한 동굴에서 발견된 사체도 역시 그러한 사람의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지만 분명하게 부자연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위험한 곳도 없는 내리막길에서 양 다리가 탈골된 상태로 넘어져 있는 시체였던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동굴 탐험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죽어있는 시체를 발견하는 게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보통은 그 시체가 어떤 행색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러다가 죽었겠구나, 이런 식의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시체는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말 다리가 부러질 일이 전혀 없는 높이의 평평한 지형이었는데 다리가 부러진 채로 죽어있는 시체를 이제 목도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왜 이들은 이렇게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된 것일까? 그걸 알 수가 없어서 미스터리하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도시전설이라든지 미스터리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알아봤잖아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미스터리함을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견된 시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당장 떠오르는 사건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 워낙 많이 알아봐서 리바이벌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 예시만 들자면 요게 있을 것 같네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나무위키고요. 디아틀로프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는 러시아가 소련이었을, 이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었을 시절이었는데 10명 정도가 되는 탐사대원이 우랄 산맥에서 탐사를 하고 있었어. 근데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을 찾으러 간 거야. 근데 그 10명의 사람들이 각자 기괴한 느낌으로 죽어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우랄 산맥이다 보니까 되게 추웠을 거 아니야. 눈도 되게 많고. 근데도 몇몇 시체들은 속옷 차림으로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텐트가 찢겨진 상태로 발견이 됐다든지, 또 어떤 시체들은 그 텐트에서부터 한 몇 킬로미터 밖에서 다 같이 모여있는 채로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거야.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죽었는지가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는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아마도 우리가 그 과정을 봤다면 납득이 됐을 텐데 과정을 통째로 날려버리고 결과물만 딱 알 수 없는 결과물만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미스테리로 남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알아봤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아마도 그 과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우리가 다 봤다면 이해가 됐을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정보를 빼버리니까 이제 미묘하게 알 수 없는 이상한 느낌만 남는 거죠. 나폴리탄 괴담이 이제 그런 류의 괴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들을 빼버림으로써 이제 의아함만 남겨놓는 거죠. 거기서 이제 으스스함이 더 동반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폴리탄 괴담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1900년대 영국의 어떤 마을에서 기묘한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살인이 전혀 멈추지 않았다. 조사 결과 사건은 살인귀를 무서워한 사람들의 공포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났다고 판명되었다. 그러나 사건의 발단이 된 최초의 살인사건의 범인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다. 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어떤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연쇄살인사건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른 범행이다, 이런 식으로
자백을 했어. 근데 그러면 살인사건이 멈춰야 되는데 연쇄살인사건이 멈추질 않는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살인사건은 사실 특정 누군가가 벌인 게 아니라 사람들의 뇌리에 요즘에 연쇄살인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놈이 있대 라는 거를 알고 있던 시민들이 갑자기 놀라면서 죽게 된 거지. 사실은 실체가 없는데 사람들이 픽픽 죽어나갔던 거야. 하지만 사건이 발단이 된 최초의 살인사건의 범인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다 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되게 웃기기도 하죠. 하지만 그 시민성 사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전에도 이제 그 기계상식 낭독회 시간 때 알아봤기 때문에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리바이벌 좀 해드리면은 시민성 사망이라는 것은 사망할 만한 어떠한 질병 또는 상태가 전혀 없이 증상이 생겨서 1시간 이내에 예기치 않게 사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민성 급사의 발생률은 연 0.1에서 0.2%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1년에 30만에서 40만 명 정도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사망한다. 급사예요, 급사. 우리나라로 치면 돌연사라고도 하죠. 마땅한 이유가 없이 그냥 죽는 겁니다. 지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죽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보통 이제 심혈관계가 평상시에 안 좋았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동맥경화 같은 게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죽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계속 심혈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면서 갑자기 죽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알아봤던 그 이야기가 되게 허무맹랑하고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면은 이제 심신미약 상태인 거지 계속. 우리 동네에 살인귀가 있대. 이런 식의 소문이 도니까 계속 신경 쓰여. 아씨 나 오늘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그러다가 내가 갑자기 깜짝 놀라는 뭔가에 봐버렸어. 그러면은 하면서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아예 그렇게 뜬금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튼 그렇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을 아는가? 그때 지하철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움직인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다들 저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길 상황은 인간을 지배한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라는 이야기네요. 이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예.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구 지하철 참사는 이제 저도 기억하죠. 예. 이때가 이제 어떤 이상한 사람이 지하철에서 불을 일으켜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돌아가신 그런 사건이잖아요. 떠들썩한 사건이었죠.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생존하지 못한 이유가 빠르게 행동을 못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인 건데 누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예. 나도 뭔가 사건이 눈앞에서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바로 대응할 자신이 별로 없어.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은 사람은 향상성이 있어서 했던 걸 그대로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 큰일 났겠어? 싶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살다 보면은 정말 별일이 아닌 경우들이 훨씬 많고 하다 보니까 대응이 느릴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대형 참사 같은 것들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이젠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내 목숨을 이런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보증해주지 않는구나. 내가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최근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기민해져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저한테는. 네. 저도 좀 자신은 없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다음 이야기도 있고요. 자, 24장을 찍을 수 있는 일회용 카메라는 때때로 한 장 많이 촬영할 수 있는 것이 섞여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코 25번째 장의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24장짜리 필름에 25장째, 즉 원래 그곳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의 피사체에 그 자신과 동일한 특성을 지닌 것들을 무수히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요즘 분들은 그 필름 카메라를 안 찍어본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저도 필름 카메라를 하나 갖고 있는데 저도 뭐 많이 찍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식의 방식인지 아시죠? 예. 실제로 이제 뒤에다가 필름을 넣어서, 이렇게 필름을 넣어서 돌려가지고 직접 돌려서 찰칵 찍고 또 돌려가지고 찍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필름 하나에 보통 이제 24장을 찍을 수 있는 필름이 들어있는데, 어떤 것들은 25장째를 찍을 수 있는 필름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걸 찍으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은 존재하지 않는 그거기 때문에 그걸 찍어버리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찍힌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필름 카메라를 많이 찍던 시절에는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뭐 공감되는 이야기는 아니죠. 하여튼 필름 카메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당시에 이거는 정말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렇게 디지털 문명화가 된 이런 시기에도 필름 카메라를 찍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이유는 낭만이 있는 거라서 그런 것 같아. 왜냐면 이건 아시겠지만 아무런 그게 없거든요.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인화해서 내가 사진을 받기 전까지는 눈을 감았는지 별로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불가역성이 있단 말이에요. 비가역성.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찍더라도 잘 찍어야 된다, 이런 사명감 같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낭만이 있지. 어떻게 찍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못 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필름 카메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때때로는 이제 바로바로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좋기도 하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요즘은 너무 낭만이 없다. 낭만이라는 건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네. 효율성이랑 떨어져야만 이제 낭만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가성비 찾고 뭐든지 빨리빨리 이래야 되니까 효율적이긴 하죠. 그렇지만 낭만은 별로 없다. 최근에 어떤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을 봤어요. 낭만이라는 게 뭘까?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과 쓸데없는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낭만이다, 그러더라고. 근데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진짜 좋은 시간인 거지. 생이라는 이 길지도 짧지도 않은 그런 순간 동안에 어쩌면 너무 소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쓸데없는 걸 하면서 보내는 게 낭만이다라는 건데 맞는 것 같아요. 네. 여튼 뭐 여러분들도 낭만을 좀 찾길 바랍니다. 네. 사실 이런 영상을 보는 것도 낭만일 수도 있어. 이 쇼츠와 릴스가 넘쳐나고 정말 유익하고 좋은 정보들을 찾기에도 바쁜 이 시간에 이런 쓸데없는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낭만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튼 낭만을 방송하는 그런 방송이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현의 모 중학교에서 1개 반 전원이 목을 메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매스컴에는 보도되지 않았고, 그 사건에 대한 글들은 인터넷상에서 모두 삭제가 되었다. 근처에 살고 있는 그 학교의 학생도 사건이 있던 그 교실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고, 교사들도 조사 중이라고 밖에는 말해주지 않아서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전형적인 도시전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매스컴에서는 누군가의 압력 때문인지 이 사건이 전혀 다뤄지지가 않았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이 사건을 모종의 어떤 집단들이 알 수 없게끔 막았기 때문에 이유도 알 수가 없다, 증거도 없고, 그런 식의 이야기잖아요. 전형적인 도시전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도시전설이란 무엇인가라는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리처드 브룬반드 얀이라는 그 민속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도시전설의 모든 것. 거기에 도시전설의 정립 조건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친구의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다.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뭔가 그럴듯해. 그러다 보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도시전설로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글쎄 이거랑 연관돼서 떠오르는 영화는 없는데 한 개의 반이 전부 살인과 연관된 무언가랑 결탁이 된다는 점에서는 이제 배틀로얄이라고 하는 영화가 떠오르네요. 이 영화는 되게 기괴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한 학교의 한 반이 이제 수학여행 같은 거를 가게 되는데 무슨 섬 같은 데 가나? 그래. 근데 목에다가 그 어떤 쇠로 되어 있는 목줄 같은 걸 채워. 이거를 강제로 부수려고 하거나 이 섬을 탈출하려고 하면은 자동으로 터지기 때문에 절대로 이걸 풀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섬을 나가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학생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최후의 생존자가 된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미친 영화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영화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왜 이런 걸 하냐면 일본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거야. 일본의 그 유토리 세대 있잖아요. 어떤 버블 같은 걸 맞고 난 다음에 아주 침체되는 시기를 오랫동안 일본이 이제 겪으면서 사람들이 전투력이 떨어졌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강한 일본인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식의 뭐 주장이었던 것 같아. 영화에 나왔던 게. 이제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되게 정말 시대를 앞서간 아이디어죠. 예, 이거 어떻게 학생들을 상대로 서로가 무차별하게 막 죽고 죽이는 그런 영화를 낼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수많은 이런 데스게임류의 영화들이든지 예능들이든지 이런 거를 양산한 그런 영화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되게 좀 스너프 필름 비슷한 느낌의 취급을 받았던 것 같아. 이런 정신 나간 걸 만드는 일본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좀 당시에 평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만화가 원작이지 않나? 그죠? 만화가 원작일 거고 여기서 다 이제 파생된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헝거 게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순화가 된 버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마지막까지 남은 한 사람만 상금을 독차지한다. 살아남는다. 이런 거의 모티브가 다 배틀로얄에서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징어 게임 시즌 1 나왔을 때 재미있게 봤죠. 재미있게 봤지만 글로벌 히트를 이렇게까지 칠 줄은 몰랐어. 왜냐면 다 있던 개념이니까. 아니 이게 2000년 영화거든요. 2000년? 20년 전의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성공을 그렇게 크게 할 줄 몰랐거든.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게임들도 되게 다 있었던 거고. 전에도 제가 설명회를 한번 한 적이 있지만 도박목시록 카이지라는 만화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최후의 1인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상금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승자 독식을 다루는 그런 장르의 이제 만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나오는 게임이랑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게임이랑 되게 유사한 게 많아요. 그 모티브를 다 따가지고 만든 거인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새로울 것도 없고 사실상 아류 비슷한 느낌인데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단 말인가 싶어서 놀랐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아마 발매 시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그런 걸 받아들이기가 유희거리로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고 2020년대에는 워낙 자극적인 것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컨셉이 잘 맞아떨어진 거지. 그러다 보니까 크게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꽤나 옛날부터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뭐 그런 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1901년 8월 10일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 샬로트 모바리라고 하는 학장이 있었는데
그 학장은 부학장과 함께 베르사유 궁전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을 걷고 있던 사이에 시간의 흐름이 거슬러 올라가서 1789년 10월 15일 프랑스 혁명이 한창인 광경을 보았다고 합니다. 후에 9년간의 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사실인 것으로 입증이 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인데 되게 뜬금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1901년에 학장이랑 부학장 둘이서 베르사유 궁전을 이제 걷고 있었는데 걷다 보니까 왠진 모르겠는데 시간이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로 돌아가 버린 거야, 주변이. 그래서 그 광경을 직접 목도할 수 있었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다시 빠져나와서 학술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뭐 당연히 실제 할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간에 한 번쯤은 떠올려 보지 않나요? 민속촌이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이러다가 내가 조선시대에 가게 된다면 어떡할까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건 누구든지 한 번쯤은 하게 되는 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걸 다루고 있는 영화들도 꽤 있죠. 예. 그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1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좋아하는 분들도 많죠. 내용은 전혀 미스터리하지 않고요. 오웬 윌슨이라는 이 사람이 나옵니다. 요즘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봤던 게 아마 그 프렌치 디스패치에서 봤던 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여튼 2000년대 때는 꽤 많이 나왔거든. 로맨틱 코미디에도 많이 나오고 코미디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런 사람인데 요즘엔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여튼간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오웬 윌슨 이 사람이 남자 주인공이거든요. 아마 작가인가 그래. 근데 이제 예비 와이프가 될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랑 파리에 가게 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작가를 지망하는 사람으로서 현대의 미국, 현대의 파리 이런 데는 흥미가 별로 없어. 근데 어디엔 흥미가 있냐면은 막 1920년대, 막 재즈 시대 이럴 때의 글들이 진짜 글이었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그냥 힙스터인 거죠. 지금은 예술이라는 게 굉장히 상업적이지만 옛날엔 되게 좋았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술을 마시고 저 비틀비틀 파리를 이제 혼자 걷고 있었는데 걷다 보니까 어떤 차 같은 게 한 대 오는 거야. 되게 옛날 차야. 근데 갑자기 타래. 그래서 술 기운도 있겠다 해가지고 네 탈게요 해가지고 탔는데 차가 타서 어딘가 가더니 내린 곳은 1920년대 파리인 거예요. 시간 여행을 한 거지. 그래서 자기가 평상시에 너무 좋아했던 뭐 스콧 피츠제랄드라든지 위대한 개츠비 쓴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살바도르 달리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야. 그 너무 좋잖아 이 사람은. 그래서 야 나 여기서 평생 살고 싶다 막 이러면서 뭐 꿈인지 술기운인지 모를 그런 걸 만끽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어떤 또 한 사람이 있었거든.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지금 1920년은 예술이 다 죽었다. 진짜 좋았던 시대는 1800년대 중반이지. 막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야. 그러다가 또 이 사람이 어떤 마차를 타고 1800년대 중반으로 가버려. 그랬더니 또 그때의 유명했던 작가들을 만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예술이 과거는 좋았고 지금은 별로다 라고 하는 스탠스가 어느 시대 때나 있어 왔다는 거지.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의 황금기일 수도 있다. 그러니 미래나 과거에 현혹되지 말고 지금의 어떤 예술을 즐겨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작품인데요. 이 얘기랑 방금 알아봤던 이야기랑 유사한 것 같아요. 걷다 보니까 과거로 가버렸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누구든지 간에 한 번쯤은 꿈꿔보거나 생각해봤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흔히 괴담의 형태로도 혹은 영화의 형태로도 이렇게 제작이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간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알아봤습니다. 유독 영화랑 연관돼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괴담이라든지 뭐 이런 게 미묘하게 현실성이 있으면서도 창작된 느낌들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화랑 결부시킬 수 있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영화들도 같이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여튼간에 다음에 또 흥미롭고 재미있는 괴담 같은 거, 도시전설 같은 거 이런 것들 찾으면은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유서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죠.